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 전기의 정치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어서 조선 후기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행정 조직에서 3사에 관련된 내용까지 우리가 필기를 하고 3사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아래쪽에 있는 과거제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과거제도는 고려시대와 비교하여서 상당히 중요해진 내용입니다. 자, 우리 고려시대 이야기를 했을 때 고려가 통일신라보다 훨씬 개방적인 사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증거로 과거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과거제도와 음서제도 두 가지가 같이 중요했었는데 조선시대에 넘어오면서 관리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과거가 대부분 관리는 과거를 통해서 선발한다 라고 해서 과거가 고려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과거 제도는 고려시대보다 조선시대 때 더 인재를 선발하는 큰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고려보다 조선이 더 개방적인 사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과거제의 비중이 커질수록 음서의 비중이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 문음으로 표시된 부분은 음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선시대는 음서의 비중이 낮아졌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과거제도는 크게 세 가지 과목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문과, 묵과, 잡과, 문무잡 이렇게 됩니다. 잡과는 고려시대 때 설명을 했고 문무 이것도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려시대도 과거 과목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고려시대는 문과, 승과, 잡과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조선시대 때는 문과, 묵과, 잡과입니다. 고려시대에 비교해서 묵과가 새롭게 들어왔고 승과가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중앙제도는 다 봤고 그러면 지방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지방제도를 우리는 오도양계라고 했어요. 단위가 두 가지죠. 5개의 도, 2개의 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원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선시대에 비교하면 8도, 단위가 도 하나로 일원화되었다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려시대보다 조선시대는 훨씬 더 지방제도도 중앙집권적으로 변해갔구나. 자, 선생님이 고려시대 비교할 때 조선시대와 지방제도는 비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선시대는 고려보다 훨씬 더 중앙집권적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8도 밑에 왜 부, 목, 고년 이렇게 단위가 있는데 먼저 8도의 장관을 우리는 관찰사라고 부릅니다. 고려에서 5도의 장관을 안찰사라고 불렀는데 명칭이 바뀌었고 권한도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 다음 고려 시대 기준으로 모든 곳의 수령을 파견하지 못했고 향리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이것이 조선시대에 넘어와서 모든 곳의 수령을 파견하고 그래서 수령의 밑에 있던 향리의 권한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게 조선시대의 특징이에요. 다시요. 고려시대 때는 향리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강한 이유는 수령이 없어서 두 번째는 지방 호족의 후신이 향리였기 때문에 향리의 권한이 고려시대 때는 강했는데 조선시대에 넘어와서 수령의 지위를 받게 되고 그리고 향리의 지위 자체가 낮아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과서에서 향리의 역할은 수령을 보조하는 역할, 행정실무, 그래서 수령의 잡다한 일을 거두는 정도로 향리의 권한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군현단위 밑에 아래쪽에는 지방관이 아니고 사족이라고 불리는 얘들이 지방에 있는 양반 계층을 가리킵니다. 자, 사족이 나중에 정계로 진출하면 사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아무튼 지방 단위의 양반들은 사족이라고 불렀는데 얘들이 마을을 자치 알아서 다스려 나갔습니다. 그 기구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런 것들이요. 다시요. 자, 사족이 일반적인 그런 관리가 아니고 그 마을을 그냥 알아서 다스리는 거예요. 요거를 자치라고 하는데 향촌 자치라고 표현하죠. 사림이 주장했었던. 자, 그래서 지방 단위에서는 사족들이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지방을 다스려 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향소는 여론을 모으는 곳이다 라고 했어요. 여론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중앙정치제도 할 때 이야기를 했었고, 사족들이 유향소를 만들자 중앙에서 유향소를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 그래서 통제하는 경제소가 있었는데 나중에 혁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경제소는 중앙에 있어요. 유향소를 통제하는 역할이었고, 유향소는 사족들이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유향소를 통해서 사족들은 향리와 수령을 견제하고 그 다음에 수령을 보좌하기도 했다라고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특히 두 번째 서원과 향약 두 가지를 잘 들으세요. 자, 사족 같은 경우 나중에 선생님이 이전 시간에 사림이 훈구를 물리치고 결국엔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서 오늘 할 건데, 사화에서 훈구한테 계속해서 사림들이 피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림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얘기하는 이것 때문이에요.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향촌 단위, 마을 단위, 지방 단위에서 사림들이 계속해서 권한을 강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보자면 서원인데요. 서원은 학교입니다. 학교는 학교인데 사립학교예요. 학교니까 교육을 하죠. 그래서 성리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제사까지 지낸답니다. 그래서 교육과 제사 기능을 이렇게 지닌 서원을 통해서 여기서 어른이었던 사족들이 향촌단에서 힘을 길렀답니다. 두 번째, 향약 개념했죠. 마을 단위 약속을 성리학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정한 주체 그리고 교육을 한 주체가 사족이었어요. 그래서 향촌 단위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권력을 강화시키고 중앙 정계에 계속해서 내다 보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훈구를 물리치고 사족들이 사림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아무튼 사족들이 향촌을 다스린 기구가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정도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조선 전기의 정치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교과서는 조선 후기 정치 필기에 있는 부분 다 보고 나서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조선 후기의 정치사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부분이 선생님이 보조로 이렇게 선생님이 필기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중요한 개념 한 가지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조선 후기죠. 후기는 어떤 큰 사건이 있었다라고 했죠. 바로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정치가 조선 후기 정치 부분입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 순서대로 갈 건데, 여기 중요한 개념이 있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붕당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전에 16세기에 붕당이 생긴 이래 조선 후기는 계속해서 붕당으로 이루어진 정치, 붕당 정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붕당의 이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붕당 정치가 조선 후기에 200년, 300년 가까운 시기에 이렇게 통용되는 정치 개념입니다. 그래서 붕당에 대한 개념을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 수업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는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내용이라서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조선 후기의 최고관청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빈 공간에 적으면 되겠고, 최고관청 이야기입니다. 원래 조선의 최고관청은 의정부였죠. 요거는 전기용인데 후기 때는 비변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는 비변사에 관련 설명을 거의 한 페이지 가까이 해놨습니다. 자, 그거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후기 때 최고관청이 되었는데 전기 때 존재하긴 했어요. 언제 생겼냐면 두 가지 일본들이 일으킨 난 때문입니다. 요 첫 번째 삼포회란 때 임시기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국방에 문제가 생길 때 그 관련 일들을 해결하는 그런 관청이었어요. 그러다가 임시였어요. 그러다가 상설기구가 됩니다. 을묘외변 때요. 자, 다시 상설의 뜻을 한번 볼게요. 상설은 여러분 상설매장이라고 하죠. 뜻은 항상 설치되어 있는. 그래서 임시기구의 반대말이죠. 처음에는 일이 있을 때만 만들어졌던 임시기구였다가 계속해서 일이 터지니까 상설기구가 되었어요. 자, 그러다가 대규모의 적이 쳐들어오게 되죠.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자, 임진왜란 때 대규모의 적이 쳐들어왔는데 무려 7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국가 비상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비변사, 그래서 여기서 담당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모인 김에 계속해서 비변사가 최고의 그런 역할, 의논하는 기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선 후기 최고관청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비변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적었어요. 중요해요. 임진왜란을 거치며 역할이 강화되었다. 자, 그래서 원래 있던 의정부의 권한이 약해지게 되는데 비변사 같은 경우는 의정부 6조 같은 경우는 관청별로 장관들이 있었죠. 근데 비변사에서는 국방 문제를 논의하다 보니까 장관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모이다 보니까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좋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많은 신하들이 모여 있을 때 입이 센, 그래서 입김이 센 붕당과 신하의 영향력이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김이 센 붕당, 신하의 영향력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비변사의 역할이 강해질수록 붕당 정치의 폐해가 잘 드러나기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19세기 가면 세도정치라고 이따가 살펴볼 텐데 세도정치 때는 비변사의 폐단이 굉장히 심해졌고 결국 이제 근현대사 넘어갔을 때 흥선대원군이 의정부를 부활시켜요. 그래서 비변사를 실질적으로 폐지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나중에 한 번씩 살펴볼 겁니다. 자, 요 관련된 내용들만 선생님이 한번 언급했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조선 후기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붕당의 개념 그리고 붕당 정치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붕당의 개념입니다. 자, 한자로 붕은 벗붕, 당은 무리당자입니다. 교과서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치적인, 학문적인 성향을 같이 한 무리를 붕당이라고 한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뭐 밥 먹으러 갈 때나 어디 뭐 놀러 갈 때나 끼리끼리 친한 친구들끼리 가죠. 자, 그 작은 모임을 붕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국회에 보면은 한 개의 당파가 모든 결정을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당파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이렇게 견제하고 상호 의견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활동처럼 조선시대에도 붕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A라는 붕당, B라는 붕당이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늘날의 정당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뭔가 무리가 나뉘게 되었다라는 게 붕당의 개념이에요. 자,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사림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조선 전기 정치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훈구와 사림의 대결. 그래서 4번의 사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여기서 사림이 일방적으로 4번이나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승리자는 훈구가 아니라 사림이었어요. 자, 그 이유는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지방 단위에서 계속해서 향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면서 계속해서 중앙 정계에 사림들이 진출하다 보니까 결국엔 사림이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이후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사림들이 결국 훈구를 물리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사림들이 또다시 분열하게 됩니다. 그게 앞에 얘기했던 붕당이었어요. 자, 붕당은 언제 처음 생겼냐? 선조 때 처음 생깁니다. 임진왜란 전에 16세기 때 붕당이 처음 생깁니다. 자, 그러면 붕당의 큰 줄기를 먼저 보도록 할 텐데 붕당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나뉘게 되는가? 큰 줄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붕당은 처음에 2개의 당파로 나뉩니다. 선조 때. 여기 보이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당파가 북인, 남인, 서인 3개가 되겠죠. 자, 그러다가 북인이 광해군과 함께 몰락을 하게 되고 북인이 없어지게 되면서 서인과 남인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남인과 서인이 쭉 남게 되다가 남인이 또 완전히 몰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서인만 남게 되는데 서인이 나중에 또 둘로 갈라져서 노론과 소론이 됩니다. 다시요. 자, 붕당의 개념은 이야기를 했고 붕당은 처음에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게 되고 동인은 북인과 남인 그래서 동서남북 되겠죠. 그래서 동인이 남인, 북인 나뉘고 서인이 나중에 가서
노론, 소론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인이 나뉜 게 먼저 있고 나중에 가서 서인이 노론, 소론으로 갈리게 되는구나. 이 정도 크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붕당인데 붕당의 개념은 얘기했고 그러면 붕당 정치가 무엇인가? 자, 교과서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비판 견제하는 정치, 그리고 제아의 사족의 의견을 수렴한다. 선생님이 살인들은 뭔가 소통하는 것,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 공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붕당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제아 사족들의 의견까지 열심히 경청하고 들었다랍니다. 하지만 붕당 정치는 뭔가 나뉘기 때문에 권력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쉽구나라는 것 한번 이렇게 확인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선조 때 동인과 서인으로 왜 나뉘게 되었는가? 교과서에서는 두 가지를 꼽습니다. 먼저 동인의 대표자 김효원과 서인의 대표자 심의겸이 2조 전랑 자리를 두고 다퉜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핫한 자리였어요. 핫플레이스 자리였는데 여기를 서로 다투다 보니까 무리가 둘로 나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심의겸이 외척이라고 했죠. 거기 척신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되던 사람인데 이 척신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심의겸에 대한 입장 차이로 두 파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김효원의 집이 동쪽에 있었고 심의겸의 집이 서울의 서쪽에 있어서 동서 이렇게 나뉘게 되었답니다. 자, 선조 때 붕당이 처음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동인이 먼저 북인과 남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은 교과서에 없는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동인이 결국 서인을 이렇게 뭔가 처벌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이때 서인에 대한 입장 차이를 두고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게 되었대요. 자, 요 관련된 나뉘게 된 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그 이유가 중요하죠. 북인 옆에 광해군이 있습니다. 선조 다음이 조선 후기 처음 있었던 왕 광해군입니다. 자, 광해군과 북인이 함께 이렇게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광해군이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죠. 군은 쫓겨나는 임금이라고 했죠. 광해군 다음에 인조가 이렇게 정권에 오르게 되는데 북인에 반대했던 정반대 당파가 서인이었어요. 그래서 서인이 나중에 북인을 몰아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광해군도 쫓겨나고 북인도 쫓겨나고 그러면 서인과 남인 남게 되죠. 자, 그래서 인조 반정 이후에는 서인과 남인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해 볼게요. 자, 이 흐름은 흐름대로 듣고 자, 그러면 광해군은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이렇게 내용이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자, 뒤에 중리외교, 대동법은 사회, 경제, 문화, 외교 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간단하게만 개념을 보자면 임진왜란 이후에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줬는데 명나라의 적, 후금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을 거치고 싸움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그래서 두 나라가 서로 싸우는데 명나라가 힘이 딸리니까 우리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문제는 명나라가 우리나라 도움을 줬죠. 근데 우리가 안 도와줄 수 없는데 후금의 그런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광해군은 중립외교, 말 그대로 명과 후금의 중립을 지키는 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내었어요. 굉장히 정치를 잘했죠. 자, 요 중립외교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보도록 하고 그 다음 대동법인데 대동법 내용도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립외교든 대동법이든 광해군이 했다는 거 정도는 체크해 두세요. 자, 그 다음 광해군이 이런 업적들을 남기다가 중립외교를 반대편에 있던 서인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두 번째, 광해군이 두 번째 이렇게 원래는 첫째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었는데 왕이 올랐기 때문에 정통성에 대해서 굉장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자기보다 좀 더 왕권에 가까웠다고 생각했던 사촌 동생이죠. 영창대군을 죽이고 그의 어머니 임목대비를 유폐하는 그런 일륜적인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이게 명분이 되어서 서인이 광해군을 쫓아내게 되죠. 서인이 광해군을 쫓아낼 때 중립외교 비판하고 요 폐모살제라고 하는데 요 사건 두 가지를 명분으로 광해군이 쫓겨나고 북인도 정권에서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광해군 이야기는 잠깐 얘기를 했는데 북인과 광해군이 몰락하면서 서인과 남인만 남게 되었어요. 인조반정 이후에. 자, 이때의 상황을 자 밑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때를 건전한 분당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분당 정치가 요 앞에 이야기는 좀 생략하고 나중에 지금 17세기죠. 17세기 때 17세기 이후에 숙종, 황국이 일어나는 숙종 때 보면은 붕당 정치가 변질되었다. 여러분 참치캔 아는데 맛이 변질되었다. 맛이 상했다. 맛이 갔다라는 거죠. 붕당 정치가 처음엔 건전했는데 맛이 갔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광해군과 북인이 쫓겨날 당시, 인조반정이 일어날 당시 서인과 남인은 굉장히 건전하게 붕당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17세기 말로 갈수록 붕당 정치가 변질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건전한 붕당 정치는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함께 하면서 서로 공존하고 입장을 존중하고 그런 토대 위에서 비판 견제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인 쫓아낸 다음에 서인과 남인이 함께 공존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숙종으로 갈수록 두 당파가 어떻게 되냐면 특정 붕당만 권력을 독점하려고 했고 이와 관련된 3사가 자기 붕당 편들고 상대 붕당 비난하고 이런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게 붕당 정치의 변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세기 때 인조 반정 이후에 처음에 건전했다가 나중에 변질되게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다면 왜 붕당 정치가 변질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크게 두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남인과 서인이 서로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데 첫 번째가 현종때 있었던 예송이고 두 번째가 숙종 때 있었던 황국입니다. 다시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세기 때 그래서 인조반정 이후에 처음에는 건전했던 분당 정치가 나중에 변질되게 되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예송과 황국을 거치면서 변질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황국 때 분당 정치가 변질되었다라는 표현을 교과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송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송은 현종 때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현종의 아빠가 효종이죠. 그래서 효종이 죽고 효종 B가 죽고 그래서 현종 입장에서 아빠가 죽고 엄마가 죽었을 때 현종의 할매, 효종의 어머니죠. 그래서 자의 대비가 상복을 몇 년 동안 입는가 이것을 두고 서인과 남인이 치열하게 다퉜대요. 이게 예송 논쟁입니다. 말뜻 그대로 예법에 관한 논할 송자입니다. 예법에 관한 논쟁을 예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좀 당당하죠? 이게 뭔 개뿔 뜯어먹는 소리냐 하는데 이걸 두고 왜 이렇게 서인과 남인이 대립했는가 라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 상식으로는 크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당시는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적었는데 이 문제 때문이었어요. 자, 옷을 몇 년 동안 입는가 라는 것은 성리학 예법에서 상당히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그 아버지 효종의 정통성, 왕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소리냐면 효종이 둘째 아들인데 왕위에 올랐어요. 자, 원래 기본 원칙은 조선시대 때 잘 지켜지지 않긴 하지만 마지가 그 다음 왕위를 잇는 게 정상적인 법이되었어요. 근데 효종이 둘째 아들로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래서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 아내가 죽었을 때 왕의 예법을 취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대부 예법을 취해야 되는지를 두고 다툰 거예요. 자, 그래서 남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효종이 죽었을 때 3년, 뒤에는 1년, 서인 같은 경우는 1년 9개월 이렇게 다퉈서 치열하게 싸웠대요. 중요한 이유는 이야기를 했고 자, 그러면 남인은 왜 이렇게 주장했고 서인은 왜 이렇게 주장을 했는가 교과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입장 차이가 보이죠. 남인 같은 경우는 왕과 사대부는 예법이 같지 않다. 그래서 효종은 둘째 아들이지만 왕이기 때문에 일반 사대부와 신하와는 예법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왕 입장을 존중했던 게 남인 입장이었고 그 다음 반대편에 그래서 결국 왕이 첫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대부와 똑같이 해야 된다. 신하들의 입장을 대변했던 서인의 주장이 이랬어요. 자, 그럼 느낌 오나요? 자, 예송 논쟁 두 차례 크게 다퉜는데 결국 남인과 서인의 주장 중에서 누구의 입장이 더 왕 입장에서 특히 좋을까요? 그렇죠. 남인의 주장이죠. 그래서 예송이 두 번 있는데 처음에는 서인이 이기는가 싶더니만 두 번째 예송에서는 결국 최후 예송에서는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남인이 승리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서인보다 남인이 뭔가 옷을 길게 입는 그런 입장이고 왕의 입장을 생각한 그런 입장을 남인이 냈고 남인이 최종 예송에서 승리합니다. 자, 이 예송을 거치면서 서인과 남인이 치열하게 다툼이 시작되었는데 자, 그 결정판이 환국이었어요. 자, 환국의 개념부터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환국은 환, 전환, 국은 국면, 직역하면 국면의 전환. 국면은 장면으로 생각하면 장면이 빠르게 바뀌어 나간다, 전환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장면이 빠르게 바뀌어 간다라는 거죠. 자, 뜻은 그렇고 정치할 때 지금 한국의 개념이 뭐냐면 지금 서인과 남인이 있는데 숙종이 어떨 때는 서인편, 어떨 때는 남인편 요거를 빠르게 바꿔가는 거예요. 요거를 한국이라고 합니다. 자, 숙종은 뭔가 붕당 간의 대립을 조정해보고 싶고 왕이 주도가 되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숙종이 한 행동은 더 남인과 서인의 대립을 부추겼을 따름이었어요. 그래서 황국을 거치면서 완전히 한 개의 당파가 몰락하게 됩니다. 자, 아까 예송이 두 차례 있었는데 서인이 처음에 이겼다가 남인이 나중에 2차 때 승리를 하게 되죠. 자, 황국이 세 차례 있는데 처음에 서인이 이겼다가 두 번째 남인이 이겼다가 결국에는 서인이 완전히 승리하고 남인이 완전히 몰락하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계속 교대로 이기는 거 보이나요? 서남, 서남, 서. 그래서 남인이 마지막에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황국 세 번째를 거치면서 황국이 이제 황국을 거치면서 남인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 서인만 남게 되는데 서인이 결국 또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때쯤 들어서 나중에 경종, 영조가 차례대로 왕에 오르는데 왕이 쟁탈까지 엮이면서 붕당의 폐해가 극심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붕당 정체 변질. 그래서 특정 붕당만 권력을 차지하게 된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요 일당 전체의 뜻도 하나의 당만 전제. 그래서 뭔가 독재한다, 전제한다 그렇게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붕당 정치가 완전히 변질, 맛이 가버렸어요. 자, 17세기 말에 완전히 붕당 정치가 흔들리게 되는 상태로 마치게 됩니다. 다음 장 넘겨볼게요. 자, 다음 장은 이제 18세기 갑니다. 우리 방금 17세기 부분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조선 후기는 17, 18, 19세기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16세기 붕당이 처음 생긴 이래로 본격적으로 17세기 때 붕당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선생님 설명할 때 인조 반정 이후부터 처음에 17세기 초반에는 건전했다가 17세기 말에는 붕당 정치가 변질되었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 이어지는 정치가 탕평 정치고 19세기 때는 세도 정치입니다. 자, 그러면 큰 틀에서 먼저 탕평 정치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파란색은 여러분 틈틈이 필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탕평 정치는 대표적으로 영조와 정조가 실시했던 정치를 가리킵니다. 자, 탕평 정치의 뜻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붕당 정치가 맛이 갔어요. 변질된 상황에서 붕당 간의 세력 균형 뭔가 바로잡으려고 하고 국왕이 이제 다시 정치를 주도하려고 하는 정치를 탕평 정치라고 합니다.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왕권도 덩달아 약해지고 신하들끼리 다툼이 너무 심해진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탕평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교과서였는데 왜 그럼 탕평이냐? 옛날 유교 서적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었대요. 탕탕평평. 그래서 탕평 이렇게 글자를 따왔답니다. 넘어가고 교과서는 없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조와 정조는 어떤 탕평책을 펼쳤는가? 이렇게 업적들이 많죠. 굉장히 중요한 왕들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 왕들 했던 것처럼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그냥 뒀고 교과서에 언급되는 거 있죠. 그거를 선생님이 밑줄 쳤습니다. 자, 그런데 밑줄 치지 않은 것도 나중에 보면 뒤에는 결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개념만 간단히 하고 설명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조는 직접적으로 붕당 자체를 실었어요. 그래서 붕당의 이름을 아예 못 쓰게 했고 탕평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뭔가를 나타내고 탕평파라는 이름을 쓰기를 원했어요. 두 번째, 근거 있죠. 그래서 공론을 중요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소통하는 자리를 살인들이 좋아해서 서원도, 향약도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거 자체를 막아버리려고 했어요. 자, 봅시다. 자, 먼저 영조는 탕평파를 육성했어요. 그래서 각 당파에서 온건한 사람들을 모아서 탕평파를 만들고 노론소론 이런 이름을 아예 못 쓰겠어요.
그래서 탕평파만 쭉쭉 밀었죠. 자, 그러면 탕평비를 세웠어요. 성균관에다가 이렇게 뭔가 보이죠. 그래서 탕평파, 탕평비 이런 것들을 영조가 쭉쭉 밀었고, 그 다음 살림인데, 살림은 제하에서 여론을 뭔가 모으는 그런 존재, 그 대표적인 존재를 살림이라고 하는데, 살림 없어져라 했어요. 그래서 살림 없애고, 그 다음 서원 있죠. 지방 단위에서 지방 사족들이 이야기하던 창구, 서원을 대규모로 폐쇄합니다. 그 다음 이조전랑 있죠. 여기가 붕당이랑 얽혀서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조전랑의 권한 자체를 약화시켜요. 그래서 영도는 뭔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자리도 뭔가 없애버리고 탕평을 뭔가 나타내려고 했고, 그 다음에 관련된 관직도 약화시켰어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냐면 속대전인데, 대전이래요. 대전. 대전하면 떠오르는 대전이 있지요. 조선전기 최초의 종합법전, 바로 경국대전입니다. 자, 경국대전은 조선시대에 처음 만들어진 종합법전입니다. 문제는 그게 조선 전기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가 계속해서 사회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미 조선 전기와는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용조는 새롭게 종합법전을 만든 게 속대전이에요. 속은 1 속자입니다. 그래서 경국대전에 이은 대전, 속대전을 만들게 됩니다. 속대전은 조선 후기용 종합법전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균역법은 뒤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역을 균등하게 한다라고 해서 균역법인데 관련 내용 이런 것들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간에 속대전 균역법은 영조가 했다라는 것. 자, 그 다음 영조가 탕평파를 육성하면서 뭔가 노론이든 소론이든 꾹꾹 누르고 있었는데 결국 탕평파가 어떻게 되냐면 또 다른 외척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커다란 붕당처럼 힘을 형성하게 되고 결국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가 있었는데 사도세자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 다시 왕위를 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영조는 뭔가 하려고 했지만 100% 붕당 정치의 변질을 바로잡지는 못했던 탕평 정치를 펼쳤어요. 자, 이어서 정조를 볼게요. 자, 정조는 외척의 힘이 강해진 것을 보고 아버지 사도세자가 허무하게 죽는 것을 보고 결국에는 붕당 정치 변질의 근본을 바로잡아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다시 탕평 정치를 펼칩니다. 자, 그래서 영조 말에 생겼던 외척들을 다시 제거하고 노론, 소론, 남인들을 골고루 등용을 했답니다. 노론, 소론, 남인입니다. 자, 그 다음 규장각. 이거는 원래 왕립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한 관청은 아니었는데 이곳을 활용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넓혔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초계문신이라고 해서 문신인데 뛰어넘을 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을 해서 자기 세력을 만들었던 거예요. 초계문신 제도를 규장각에서 활용을 했고, 그 다음 영입니다. 영은 군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려면 힘이 쓰려면 군대가 뒷받침돼야 되겠죠. 그래서 장용령을 만들었대요. 그 다음 수원에 화성을 설치했다. 자신의 이상적인 정치 이상을 담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거는 교과서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것들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종합법전 얘기할게요. 방금 또 했는데 또 합니다. 조선 전기용은 경국대전, 조선 후기는 속대전. 문제가 있어요. 책이 2권이네요. 정조가 불편했나봐요. 그래서 2개의 책을 한데 모아서 대정통편을 만들었어요. 대정통편은 경국대전, 속대전 더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든 겁니다. 짜증나게 근현대사 들어가면 대전회통이라는 책을 또 만듭니다. 그것도 종합법전입니다. 순서대로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이렇게 됩니다. 대전회통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정조 때인데 정조 때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너무 많죠. 신해통공인데 요거는 경제사에서 매우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신해통공이 정조 때 있었구나라는 것, 금난 정권인데 개념만 얘기할게요.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뜻입니다. 요게 통공정책, 신해통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조, 정조 탕평책인데 정조가 잘하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탕평 정치는 100% 성공하지 못합니다. 의의와 한계점 정리할게요. 자, 붕당 간의 대립을 어느 정도 조정은 했어요. 한동안 전국이 안정되기도 했답니다. 근데 100% 바로잡았던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왕권으로 누른 데 불과했답니다. 교과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폐단을 바로잡지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자, 18세기 붕당 정치의 변질을 바로잡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9세기 정치가 완전히 파탄납니다. 그게 19세기 세도 정치입니다. 순헌철은 순종, 헌종, 철종 순서대로 이렇게 임금이 등장했다라는 건데, 밀란의 시대에 이렇게 적어놨듯이 굉장히 살기 힘든, 백성들이 살기 힘든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러면 왜 세도 정치로 이어지게 되는가? 자, 그 세도 정치의 개념과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도 정치의 세도라는 뜻입니다. 세도는 원래 좋은 뜻이었는데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소수의 외척 세도 가문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때까지는 붕당의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는 붕당의 개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소수의 가문만이, 외척 가문만이 권력을 독점해요. 그래서 요 세도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척 세도 가문, 세도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평평 정치 가다가 왜 갑자기 세도 정치로 가는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분명히 얘입니다. 1학년 1반이 완전히 분위기가 개판이었어요. 자, 그럴 때 1학년 1반의 실장이 뭔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뭔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있다가 100%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반장 입김이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반장이 전학을 갔어요. 자, 그러면 1학년 1반은 아직 100% 수업 분위기가 잡히지 않았는데 반장의 빈자리만 커다랗게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자, 평평정치 열심히 펼쳤던 정조가 어느 정도 바로잡고 있다가 정조가 갑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만한 영향력의 빈자리를 외척 세도 가문이 메꾼 겁니다. 자, 그래서 세도 정치를 펼칠 때 이제 그만큼 정치가 더 혼란해지고 그 다음 붕당 정치의 변질이었는데 이제 붕당이라는 표현을 못 쓸 정도로 소수의 가문만 이렇게 권력을 차지하고 정치가 완전히 파탄나는 시기구나. 자, 그러면은 설명 가도록 할게요. 자, 이때는 소수 가문 조옥임 나오는데 풍량조씨, 안동김씨 이런 대표적인 가문들이 있었구나. 그 다음 조선 후기 최고관청 비변사를 완전히 장악했고 그 다음 굉장히 부정부패가 심했는데 두 가지를 소개하죠. 내간배직, 관직을 매매한다. 관직을 사고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사 자리 20억 이런 식으로 사고 팔았답니다. 자, 그러면 돈 주고 그 돈을 샀던 관리는 그 돈을 메꾸게서 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겠죠. 그래서 굉장히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세도정치 때 삼정이 문란했답니다. 자, 삼정이 뭐냐? 백성들이 내던 세금 세 가지를 뜻합니다. 이게 굉장히 문란했다. 세금 제도가 상당히 문란했다라는 겁니다. 자, 삼정은 뭐냐면 전정, 군정, 환정 또는 환곡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네. 그래서 삼정이라고 하죠. 자, 전정은 밭에서 내는 세금 일반을 가리키고 군정은 군대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이었는데 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자, 환곡입니다. 환곡은 원래 춘대 추납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조금 기억을 되새겨 보면은 춘대 추납, 가을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반대로네요. 봄에 백성들이 가난하죠. 그래서 굶어 죽지 말라고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수확하는 가을에 백성들에게 갚게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떠오르는 제도가 있나요? 고구려 때는 진대법, 고려 때는 흑창, 의창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환곡도 마찬가지.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만든 제도였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였는데 조선 후기 때 임진왜란 거치면서 조선 정부가 돈이 많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환곡을 이자를 쳐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뭘로 변하냐면 백성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백성들한테 이자를 쳐서 받으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환곡의 폐단이 가장 심했대요. 아무튼 백성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장난치면서 세도정치 삼정의 문란이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반란이 심했는데 1811년 홍경래가 평안도 지역에서 이런 차별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19세기 중반 임술련이죠. 그래서 농민들이 진주에서 먼저 반란이 일어났는데 전국적으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임술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을 만들죠. 삼정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들고
뭐 폐단을 바꾸려고 했지만 근본적인 3등의 문란, 폐단을 시정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백성들은 살기 힘든 시대였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용들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요 내용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곱씹으면서 특히 조선 후기의 붕당 정치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기 탕평 정치 그리고 세조 정치 흐름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익혀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 그 다음 이제 교과서를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는 56페이지입니다. 자, 56페이지를 펼치고 선생님이 중요한 거 위주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하고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훑어볼 수 있는 데까지만 훑어보고 시간이 너무 길면 조금 힘드니까 조선 후기까지는 왠지 다 못 볼 것 같네요. 자, 56페이지 보면은 자, 선생님 밑줄 친 부분이 있죠. 여기다가 밑줄을 치고 요거는 고려 말에서 설명을 다 했어요.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내용이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요 개념은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 조선은 139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1년 전에 과정법, 그래서 위화도해군으로 정치적인 권력, 과정법으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조선이 세워졌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세기 끝 무렵 경국대전이 반포되었다. 이게 성종 때인데 조선의 문물제도가 갖추어지게 된 때였다. 경국대전은 조선 전기용 종합법전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장 조선은 신진사대부는 성리학, 그래서 유교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했어요. 조선은 유교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키워드 유교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자, 그 다음 자, 선생님이 강조했던 정치 체제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육조 직계제입니다. 자, 태종과 세조 때 채택되었다.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세조는 경국대전 편찬에 나섰다. 완성은 누가 했다? 성종 때 경국대전을 반포했다. 통치체제를 정비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은 선생님이 필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유교정치의 구현을 추구한 중앙정치체제. 자, 중앙정치체제 여기 있는 거 봐야 되는데 상당히 많죠. 자, 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고관청이 의정부, 넘버 2가 6조. 자, 여기보단 낫지만 3, 4,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특히 3, 4는 의정부 6조를 견제한다.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설명했었죠. 교과서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국왕 나오죠? 유교 나오고 경연 이런 게 많이 있었구나. 유교 정치의 일환이었고 뭐 토론했다. 뭐 토론이든 가르치든 경연은 유교, 국왕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 4 나오죠? 3, 4는 언론 나오죠? 잘못된 결정을 비판 견제하고 관리와 서족의 여론을 반영하였다. 소통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야 유생도 상소를 올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소통할 수 있다. 이것도 필기했습니다. 이 부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부터 가고 갈까요? 의정부 서사제, 육조직계제. 요거 중요하다했는데 선생님이 잠깐 그렸었죠. 요렇게 가는 게 의정부 서사제, 바로 가는 게 육조집계, 계를 바로 올린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의정부 서사제는 의정부에 먼저 보고하고 의정부를 거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의정부 서사제고 육조직계제는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왕에게 보고 재가를 받아서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의정부 서사제도는 의정부에 있었던 재상의 권한을 강화, 육조직계제는 국왕의 권력을 강화. 그 다음 육조직계제는 태종이 했다 했고 그 다음 세종이 대표적으로 의정부 서사제를 했다. 그 다음 왕권과 신권의 조화, 요거는 세종한테만 보통 쓰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뭐 세조가 다시 뭐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다 있고 그 다음 뒤에 의정부 서사제도가 다시 뭐 중종 때 시행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정확하게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던 왕이 태종과 세조고 그 다음에 의정부 서사제도는 세종,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자, 이 많은 관청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많은데 요건 볼게요. 의정부 제일 중요하고 그 밑에 6조가 있는데 6조 중에 2조 보이죠? 2조의 역할은 인사를 담당하는구나 라는 것만
확인합시다. 자, 2조가 인재를 선발하는 관청인데 2조 관련된 우리 관직 하나 공부했어요. 뭘까요? 맞아요. 바로 2조 전랑. 그래서 2조 전랑 자리가 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2조 안에 있던 그런 자리가 2조 전랑이었습니다. 참고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필기했어요. 의금부 사법,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관이다 확인했었고, 그 다음에 3, 4 굉장히 중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이 역할들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사원부는 관리, 사관원은 국왕인데 요거는 역할이 서로 바뀌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문제에서는 뭐 사원부 역할은 관리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다가 홍문관이 플러스 알파 되면서 3, 4라고 부르게 되었다. 3, 4는 성종 때 갖춰지게 되었다. 성종 때 살인들이 중용되었다. 살인이 3, 4를 이용해서 공구를 견제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그 다음 춘추관은 춘추란 역사책이 있었대요. 그래서 역사 관련 일이고, 성균관은 유학교육기관, 한성부는 한성이네, 서울 치안 담당,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58페이지. 자, 지방행정 조직의 정비입니다. 이것은 고려 시대에 비교해서 굉장히 중앙 집권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교과서에서 볼게요.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 고려와는 달리. 됐나요? 일원적으로 전국을 팔도로 하였다. 장관을 관찰사로 하였다. 자, 이야기했고, 그 다음, 자, 고려와 다른 점이 모든 군현의 수령이 파견되었다. 고려는 그렇지 못했죠. 자, 그 다음, 향리는 수령보좌, 행정실물 담당 역할에 머물려 지위가 낮아졌다. 자, 그 다음, 군현에서는 지방사족이 자치기구 유양소를 설치하였다. 유양소에서는 수령보좌, 향리 비리 감시 기능했다. 필겠어요. 자, 읽어보면 되겠고 넘어갑니다. 관리 선발입니다. 자, 관리 선발은 고려보다 압도적으로 음소보다 과거 제도가 중요하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이었다. 그래서 고려보다 조선, 시대가 흘러가면서 더 능력 위주, 실력 위주의 사회가 되었다. 과거 제도를 보았을 때. 중요합니다. 자, 관리는 대부분 과거로 선발하였다. 이야기를 계속했고, 고려와는 달리 묵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무잡 이렇게 됩니다. 자, 나머지 요거는 그냥 필기는 했었는데 그냥 읽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경이 있었다, 상피제가 있었다. 그냥 간단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세종이 민분 정치 모범을 보이다라는 건데, 세종 업적이 많이 없죠. 자, 그 중에 관련된 업적입니다. 선생님이 미리 밑줄 쳤습니다. 한번 여기 읽어보면 되는데, 내용은 세종하면 사실 민본이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정책을 결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세제도 바꿀 때 세종이 당시 17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었대요. 이게 별로 감이 없는데 당시 서울의 인구, 한양의 인구가 10만 정도였다니까 경기도에 있는, 그래서 의견을 물을 수 있는 만큼 백성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충분히 제도를 보완하고 시행하고, 이런 모습은 백성의 나라의 근본, 민본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참고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조선은 유교, 성리학을 널리 보급하려고 했죠. 그래서 다양한 윤리서를 보급했다. 대표적인 게 삼강행실도 한 번쯤은 들어봤죠. 여기다가 밑줄 치고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이런 것들, 해시계네, 머시기 이런 것들도 만들었다. 조선 전기 때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비변사입니다. 자, 비변사 설명은 다 했어요. 자, 여기 줄 치면서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조선 후기 때 비변사가 의정부를 제치고 최고 관청인데, 전기 때 임시기구였다가 이런 이야기 읽어보면 되겠고, 읽어보세요. 여기 다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가 세도 가문 때 계속해서 폐단이 심해지자 흥선대원군 고종 초에 비변사가 축소되고 의정부가 부활했다까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료가 있는데 이 사료 한번 보세요. 비변사의 기능 강화. 원래 임시로 비변사가 설치되었죠. 그랬다가 모든 일을 맡기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정부가 약해지고 육조도 뭔가 권한이 약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내용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60페이지를 보면은 사림하면은 뭔가 소통하는 자리라고 해서 공론이라는 선생님이 필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이 좀 어려운데 공통된 의견, 그래서 뭔가 소통하는 자리를 사림들은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어 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관련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림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훈구 이야기입니다. 훈구의 훈은 공훈자, 세조가 즉위하는데 공을 세운. 그래서 훈구는 세조 때 등장을 했구나. 됐나요? 자, 그런데 성종이 훈구가 싫었어. 그래서 얘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등용했다. 성종이 사림을 등용했다. 삼사를 이용해서. 됐나요? 자, 그 다음 사림은 고려 말 옹건파. 자, 여기 밑줄 보면 조선공국에 만들었던 길제향문정통 밑줄 쳤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다시 중앙정계에 등장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 다음 키워드 왕도정치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언론활동을 중시했다라는 것 키워드 보이고, 그 다음에 향촌자치 필기했던 내용인데 이 관련 내용들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성종이 사림을 등용했죠. 그래서 성종 때는 별일 없다가 사림을 후원하던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즉위하자 훈구의 공격을 받기 시작해서 사화가 벌어지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 자, 조광조의 개혁정치 여기 있는 내용들 중요하다 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사림이 계속해서 피해를 받지만 계속해서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것 서원, 향약, 위양소 보이나요? 여기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 결국에는 사림이 훈구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뒀다. 자, 그리고 마침내 정치 주도권을 장악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면 되고, 사림이 이겼어요. 그런데 결국 사림이 또 분열하죠. 이거를 우리는 붕당이라고 했어요. 자, 붕당의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학문적인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임. 이거를 붕당이라고 했구나.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끼리. 됐죠? 자, 최초의 서원이 있는데 여기 소수 서원이 있구나 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원래 주세풍이라는 사람이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안양을 이렇게 모신 게 백운동 서원이었어요. 자, 이거를 이왕이 건의해서 소수서원이라고 이름을 바꿨답니다. 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조선 후기에 필기했던 내용까지 선생님이 정리를 했고, 조선 전기까지 교과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하면 내용이 또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61페이지 교과서는 수요일부터 이제 출석을 하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